도윤아, 엄마가 갑상선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엄마 갑상선 수술은 별거 아니래요. 급한 건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종양이 크다고 빨리 하라고 하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데요? 1,000만 원 정도래. 엄마 미안한데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중요한 일 있어서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선희입니다. 평생을 통닭집에서 기름 냄새에 찌들어 살면서 손가락 끝까지 배인 그 냄새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게 갑상선 종양이 생겨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1,000만 원이라는 돈.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제가 평생 모은 적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 며느리가 제 수술비는 나중이라고 하면서 사돈 어머니 크루즈 여행에는 2천만 원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돈을 몰래 빼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허락도 받지 않고. 그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복수했는지 말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통쾌한 답이 나옵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오선희입니다. 올해 70이 됐어요. 평생을 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기름 냄새가 배어서 아무리 비누로 박박 문질러도 빠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 냄새가 싫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젠 제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시계 보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깨어나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머리를 질끈 묶은 다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외워버린 그 길을 걸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닭을 손질하고 기름 속 불을 켜고 단골 손님들 얼굴을 보며 농담 한마디씩 주고받고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바삭하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눅눅하게 한 적 있나.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목에 밴드를 채우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걱정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시장 상인분들이 119 불러주셔서 왔어요. 아, 그래요. 시장 사람들이 저를 병원에 실어다 준 거군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곧이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더군요. 젊은 분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쓰러지신 건 피로 누적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쪽에 문제가 있네요. 갑상선에 종양이 있어요. 종양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암인가요? 정확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크기가 상당합니다.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원무과와 상담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입원비까지 포함해서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 숫자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집에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거실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맨 밑바닥에 숨겨둔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표지가 누렇게 발해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부를 펼치니 기름때가 묻은 손가락 자국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매일 만지작거렸던 흔적이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친 날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적금 만기일이었어요. 아들 도윤이가 결혼한 후부터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통닭 팔아서 번 돈에서 조금씩 떼어내서 저축한 거였어요. 적금 통장만 5개, 총액이 수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처음엔 도윤이 살림 보태라고 모았던 건데 어느새 손주 생기면 그때 주려고 모으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쓰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손주 주려고 묻어둔 돈이지 내 돈은 아니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황당했습니다. 제 돈인데 왜 제가 쓰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아름답더군요. 저런 노을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쓰는 건 아까워도 애들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않다는 모순된 마음. 평생 그렇게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 탁자에 앉아서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얼마씩 모았는지, 이자는 얼마나 붙었는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적금 만기일까지 한 달 남았더군요. 만기가 되면 더 많은 돈이 될 텐데 그 돈마저도 제 목숨에 쓰기는 아까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정도는 자식에게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동안 키운 공, 내어준 돈이 얼마인데. 그래도 무엇을 내어달라는 게 처음이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암이란 게 무섭고 자식이 걱정할까봐 염려도 되고 온갖 감정이 머리에서 뒤엉켰죠. 도윤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대. 엄마? 무슨 수술이에요? 갑상선에 종양이 있다고 해.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래. 전화 너머로 한참 조용했습니다. 혹시 끊어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도윤이가 말하더군요. 얼마나 드는데요? 1,000만 원 정도래. 또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서진이랑 중요한 일 있어서요. 중요한 일. 제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군요. 도윤아,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에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꼭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중에. 언제나 나중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잠 못 이루고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손주 생기면 주려고 했던 그 돈 말입니다. 정작 제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 돈을 쓰는 게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게 이상했어요. 마치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말이죠.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한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얘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빨리 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1층 카페에서 올라오다가 며느리 서진이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신나 보였어요. 계단 중간쯤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엿듣는 게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제 이름이 나와서 그만 귀가 쫑긋해졌어요. 언니, 우리 엄마 칠순 때 어디 가면 좋을까? 뭔가 특별한 걸로. 칠순이면 호텔에서 식사라도 하지 그래. 그건 너무 뻔하잖아. 평생에 한 번뿐인 칠순인데. 아, 유럽 크루즈 어때? 배 타고 여러 나라 구경하는 거. 크루즈라니. 제가 들어도 비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스위트룸으로 예약하면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우리 둘이니까 2천만 원 정도 각오해야겠지. 근데 와인도 무제한이고 온갖 쇼도 보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돈 칠순에는 2천만 원을 쓰면서 제 목숨을 살리는 1,000만 원은 나중에라고 하는 거였군요. 비싸긴 하네. 그래도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맞아. 평생 고생만 하셔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보셨을 거야. 우리 있는 돈 털어서라도 모시고 가야지.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나 봅니다. 서진이가 전화를 끊더군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발소리를 못 들었네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크루즈 여행 얘기를 했던 사람 같지 않았어요. 서진아, 차 한잔 할까? 네, 어머님. 뭘로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이가 라테를 내려주는데 거품이 예쁘게 그려져 있었어요. 솜씨가 좋더군요. 이야기 들었지? 엄마가 좀 아파. 네,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근데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래요. 나이 들면 다 걸리는 거래요.
친구 엄마도 죄다 갑상선암인데 다 치료하고 금방 나았어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두려운데 나는 서진이의 말이 괘씸해 불어 돈 이야기를 꺼내봤지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서진아, 엄마가 수술비 좀 부탁할게. 컵을 들려던 서진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급한 건 아니죠? 차갑게 내뱉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방금 전에 사돈 칠순에는 2천만 원을 쓰겠다고 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하래. 1,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니.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카페도 적자 상태고 대출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그러면서 손톱을 다듬더군요. 네일아트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돈이 들 텐데 말이에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 글쎄요. 좀 더 봐야죠.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제 목숨이 위험한데 이해해 달라고 말이에요. 서진아, 너희가 여행 계획하고 있다고 도윤이한테 들었는데. 아, 그거요? 저희 어머니 칠순이라서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한 번쯤은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비싸겠다. 좀 비싸긴 하죠. 그래도 평생에 한 번뿐인 칠순인데 뭐 어때요? 돈은 벌면 되잖아요. 돈은 벌면 된다고 하면서 제 수술비는 없다고 하는군요. 집으로 올라와서 방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부엌 탁자에 앉아서 장부를 펼쳤어요. 펜을 꽉 쥐고 빈 페이지에 굵게 적었습니다. 내 목숨가, 내 손으로 마련한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틀 후 아들 도윤이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얼굴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너는 어떻고? 저희도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카페 일도 있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요. 말끝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참, 엄마. 서진이 어머님 칠순이라서 가족여행 계획 중이에요. 어디로 가는데? 유럽 크루즈요. 배 타고 며칠 동안 여러 나라 구경하는 거래요. 서진이 어머님이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해보셨거든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여행 얘기였습니다. 비싸겠다. 좀 비싸긴 하죠. 그래도 평생에 한 번뿐인 칠순인데 뭐. 고생만 하신 어른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고생만 하신 어른. 저도 고생만 해서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런 돈 있으면 엄마 수술비는 언제? 도윤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급한 건 아니시잖아요. 다른 문제라니? 사돈 어머니 칠수는 놓치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고 엄마 수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요. 제 목숨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요? 그럼 언제가 급한 건데? 엄마가 정말 위험해지면 그때 하면 되죠. 지금은 그냥 검사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급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위험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늦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도윤아,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생각해? 에이, 엄마. 그런 극단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는 건강하세요. 건강하다고요. 갑상선에 종양이 있는데 건강하다고 하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기른 자식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적금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더군요. 곧 만기가 되면 더 많은 돈이 될 텐데 그 돈으로도 제 목숨값은 아깝다는 건가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기름 냄새 밴 손.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취급을 받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적금 만기일이 되어서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자까지 합쳐서 제법 큰 돈이 됐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그 돈을 제 수술비로 쓴다는 건 망설여졌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1층 카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서진이는 늘 바쁘다고 하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다가 뒤쪽 골목으로 돌아서 봤어요. 평소에는 잘 안 가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뒤편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던 건데 창고 출입구쯤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앞에 와인 상자들이 쌓여 있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카페에서 와인을 팔지는 않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상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 꽤 많았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작은 간판도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레드문 와인바라고 적혀 있더군요. 언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새로 만든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돌아보니 택배 청년 할인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배달 일을 하는 27살 청년이에요. 저한테 늘 친절하게 대해줘서 손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할인아. 너 일하고 있었구나. 네, 배달 나왔다가 할머니 뵈서요.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할인이가 와인 상자들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카페에서 와인도 파나요?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 봤거든. 그러자 할인이가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할머니, 혹시 모르니까 사진 찍어둘게요. 뭔가 이상해 보여서요. 왜 찍어? 그냥요. 요즘 세상에 뭐든지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할인이가 와인 상자들과 간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더니 또 사진을 찍었어요. 안에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어요. 완전 와인바네요. 제 가슴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내준 건물에서 몰래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할인아, 이거 언제부터 있었는 것 같아? 글쎄요.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간판이 새 것 같아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집으로 들어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서진이가 카페가 적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몰래 다른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것도 제 건물에서 말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다른 거였어요. 그런 돈벌이를 몰래 하면서도 제 수술비는 없다고 한 거죠. 저녁 먹고 나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는데 뒤쪽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사람들 웃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살금살금 뒤쪽으로 가봤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와인바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서너 명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손님들한테 와인을 따라주더군요. 카페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카 다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혜는 변호사예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애였죠. 다혜야, 이모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이모. 뭔데요?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몰래 다른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카페 뒤편에서 발견한 와인바 얘기를 했습니다. 다혜가 듣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건 전대예요. 계약 위반이죠.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했다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더 모으세요. 사진도 더 찍고 가능하면 영업하는 모습도 찍어두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내용 증명이라는 말이 낯설었지만 뭔가 법적으로 확실한 방법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다혜야, 이모가 혼자 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모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혜의 목소리에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변호사는 다르더군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할인이도 도와줘서 와인바 영업하는 모습을 여러 번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저녁마다 손님들이 와서 와인을 마시고 가더군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제 수술비는 없다고 했던 거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증거는 충분히 모인 것 같았어요. 다혜한테 전화해서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이모,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용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 내에 나가야 해요. 도윤이가 반발하지 않을까? 반발해도 법이 이모 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다혜가 내용 증명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금 만기를 연장하러 은행에 갔는데 창고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지난주에도 오셨었죠? 그때 일부 인출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지난주에 안 왔는데요. 그런가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인출 기록이 있는데 500만 원 인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언제 인출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거 아닌가요? CCTV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한참 후에 직원이 다시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어머님이 아닌 다른 분이 온 것 같아요. 누군데요?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어머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왔더군요. 대리인 서류까지 다 있던데요. 젊은 여성. 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그 여성분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CCTV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서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몰래 인출한 거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어디에 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신분증은 지갑에 있었는데 도장이 문제였습니다. 늘 두던 자리에 있긴 했는데 뭔가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누군가 만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가 제 방을 뒤진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누군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바로 다혜한테 전화했습니다. 다혜야, 큰일 났어. 왜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가 제 돈을 몰래 인출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혜가 듣더니 분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건 절도예요, 이모. 바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라니? 경찰에? 네, 당연히 신고해야죠. 이모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 거잖아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다혜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일단 은행에서 인출정지 신청부터 하세요. 더 이상 돈을 못 가져가게요.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요. 그렇게 할게. 그리고 이모,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다혜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인출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재발급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쉽게 털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돈은 제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거였습니다.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면서 손가락 화상을 입어가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저녁에 할인이가 택배를 가져왔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할인아, 너는 부모님 돈 함부로 만진 적 있니? 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당연히 없죠. 부모님 돈을 제가 왜 함부로 만져요? 그런 건 나쁜 거잖아요. 할인이의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남의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자식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할머니, 혹시 누가 할머니 돈을 함부로 만졌어요? 응, 그런 것 같아. 그럼 신고하셔야죠. 그런 건 절도예요. 할인이도 다혜와 같은 말을 하더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만 망설이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1층 카페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뒤쪽에서는 또 와인바 영업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건물에서 제 허락 없이 제 돈을 훔쳐가면서까지.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다혜한테 전화했어요. 다혜야, 내용 증명 보내자. 정말요, 이모?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알겠어요. 바로 준비할게요. 장부를 펼쳐놓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쓴다. 내 건물은 내가 지킨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글자가 칼이 될 차례였습니다. 다혜가 내용 증명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제 목숨이 우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일정을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누가 오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가족분이 계시지 않나요?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수술하는데 보호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에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다음 주에 수술해. 갑자기요? 왜 그렇게 급하게 정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수술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시 돈 얘기부터 하더군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수술날 병원에만 와주면 돼.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화요일이요? 그날 여행 출발하는 날인데요. 크루즈 출발하는 날. 제 수술날과 겹쳤던 거군요. 그럼 어쩔 거야? 엄마, 죄송한데 수술날 다른 날로 바꿀 수 없을까요? 제 수술보다 크루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도윤아, 수술 일정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건데. 그래도 급한 건 아니잖아요. 며칠 늦춰도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제 목숨이니까 며칠쯤 늦춰도 되겠죠.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였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 내 수술보다 남의 집 잔치가 더 중요하다는 아들한테.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가? 한참 침묵이 흘렸어요. 그러더니 도윤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병원에 갈게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억지로 하는 티가 났습니다. 수술 사흘 전 동네 요양보호사 명희 언니가 찾아왔어요. 명희 언니는 저보다 10살 많은 분인데 이 동네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셔요. 선이야, 수술한다며?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어떻게 하긴 해야죠. 보호자는? 도윤이가 온다고는 했는데 글쎄요. 명희 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알아챘나 봅니다. 또 뭔 일 있었지? 얼굴이 왜 그래?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크루즈 여행, 와인바, 몰래 인출한 돈까지. 어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명희 언니도 분개했습니다. 선이야, 수술날 내가 함께 갈게. 언니가 왜까지 그러세요? 뭔 소리야? 이웃끼리 도와가며 사는 건데. 내가 요양보호사니까 병원 일도 잘 알거든. 고마웠어요. 가족보다 이웃이 더 따뜻하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지만요. 할인이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수술날 제가 병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할인아, 내가 왜 그런 걸 해? 일도 있잖니. 할머니가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런 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27살 청년이 70살 할머니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정작 제 아들은 크루즈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칼을 댄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일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왜? 서진이 어머니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셔서 크루즈를 취소하려고 하세요. 생신날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 써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크루즈를 취소하려면 위약금이 엄청날 텐데 그냥 가는 게 낫겠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정말 죄송해요, 엄마. 괜찮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역시나 했던 일이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할인이가 일찍 와서 저를 병원에 태워다 줬습니다. 명희 언니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고마워, 할인아.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는데 다른 환자 가족들이 많이 와 있더군요. 남편, 자식들, 손자까지. 온 가족이 와서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요양보호사 언니와 택배 청년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명희 언니와 할인이가 걱정스런 얼굴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수술은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회복실에 있었어요. 목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명희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이야, 괜찮아? 네, 언니. 고생하셨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할인이도 과일을 사왔더군요. 할머니 수술 잘 됐다고 하시니까 안심이에요.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봅니다. 저녁 때쯤 되어서야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되셨죠? 크루즈에서 연락 안 되네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크루즈에서 연락이 안 된다면서 문자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며느리 서진이의 SNS를 확인해 봤어요. 내가 SNS 못하는데 할인이가 보여줬거든요. 화려한 크루즈배 위에서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는 글과 함께 말이에요. 제가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 이들은 배 위에서 샴페인으로 건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적금은 이들이 아닌 저를 살릴 돈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다혜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모, 수술 잘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다혜야, 고생했구나. 이모, 내용 증명 준비됐어요. 서류를 보여주는데 제대로 된 법률 문서더군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대충 내용은 알 수 있었어요. 사용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30일 이내에 건물을 비워달라. 이모, 이거 보내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30일 후에는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정말 보낼까? 이모가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제 수술날 크루즈를 선택한 아들, 몰래 제 돈을 훔친 며느리, 제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들. 보내자. 정말요?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혜가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용 증명을 받았나 봅니다. 뭐가? 내용 증명이요.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아, 그거 받았구나. 엄마, 제정신이에요? 저희 보고 나가라고요? 제정신 차리라고 보낸 거다. 제가 차분하게 말하니까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농담 아니죠?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네. 저희는 카페 열심히 운영하고 있잖아요. 카페만? 순간 조용해졌어요. 와인바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챈 모양입니다.
엄마, 그게 무슨. 서진이한테 바꿔줘. 지금 서진이는 없는데요. 그럼 언제 있어? 엄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살 곳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 살 곳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내 건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1시간 후, 이번에는 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서진아. 어머님, 내용 증명 받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너희가 한 일이지.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정말 모르겠어? 네,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는 카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뻔뻔하더군요. 끝까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서진아, 와인바는 뭐야? 내 돈 몰래 빼간 것도 모르겠어? 어머님, 그게 뭐야? 변명할 거야?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빌린 건데요. 빌렸으면 말을 해야지 왜 몰래 가져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뭐가 어려워? 내 돈인데? 서진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어머님 수술비도 저희가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수술은 이미 끝났어. 네. 수술 끝났다고. 너희 크루즈 타러 간 사이에 말이야. 어머님 수술하셨어요? 언제요? 지난주 화요일에. 너희가 크루즈 출발한 바로 그날에. 서진이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도윤이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지만 뭐야? 내 수술보다 크루즈가 더 중요했으니까 간 거 아니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한참 조용하더니 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30일 안에 나가는 건 불가능해요. 저희도 갈 곳을 찾아야 하고 카페 정리도 해야 하고. 그건 너희 일이야. 법에서 30일이라고 했으니까 30일이야. 어머님. 이번에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 언니가 병문안을 왔어요. 선이야, 내용 증명 보냈다며? 잘했어.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돈 훔쳐가고, 엄마 건물에서 몰래 장사하고, 엄마 수술날 여행 가고. 이런 게 자식 할 일이야? 명희 언니도 분개했습니다. 근데 선이야, 마음은 안 아파? 아프죠. 아프고 말고요. 그래도 잘한 거야. 이런 때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계속 당하기만 해. 명희 언니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할인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할머니,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어제 엄청 싸우더라고요. 싸웠어? 네, 1층에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던데요. 뭐라고 했는데? 며느님이 아드님한테 왜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 안 했냐고 하고 아드님은 내가 몰래 돈 빼간 것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로 탓하고 있는 거군요. 할머니 속상하시죠? 응, 속상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할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7살 청년도 아는 걸 40이 넘은 제 자식들은 몰랐던 거군요. 그날 밤 병원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너무 가혹한 건 아닌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조치였으니까요.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에 붙인 거즈를 갈아주러 병원에 다니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말이죠. 하지만 다혜는 단호했습니다. 이모 30일이 다 됐어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야 해요. 정말 나가야 하는 거야? 네, 이모가 여러 번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변명만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서진이는 끝까지 와인바는 일시적인 거였다고 했고 제 돈을 가져간 것도 급해서 잠깐 빌린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언제?
내일 아침 일찍이요. 집행관이랑 함께 가서 자물쇠를 교체할 거예요. 집행관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1층 카페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윤이와 서진이가 짐을 정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끔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쯤 되니 아래층이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저도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문간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혜와 집행관이 왔어요. 집행관은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는데 공무원 같은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죠? 네, 다혜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카페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년 동안 아들 내외가 썼던 공간이었거든요. 집행관이 노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행관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있다가 도윤이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아마 밤새 못 잤나 봐요. 엄마. 응.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명도 집행 통지서입니다. 지금부터 이 건물에서 나가셔야 해요. 도윤이가 서류를 받아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서진이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충분히 줬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미 늦었어. 집행관이 자물쇠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동 드릴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아이들은 어쩌라고요? 아이들 얘기를 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손자 손녀는 없지만 언젠가 생길 아이들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도윤아, 일어나.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쳐다보더군요. 창피했어요. 도윤아, 사람들이 본다. 일어나라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서진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은 너희가 알아서 찾아. 어머님. 서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예의 바르게 굴었거든요. 어머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했어야지. 저희가 언제 가족답지 않게 했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한 게 가족답게 한 거야? 서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은 완벽하세요? 어머님도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희한테 미리 말씀 안 하시고 혼자서 결정하신 거요. 그것도 잘못 아니에요? 내 건물이니까 내가 결정한 거지. 하지만 저희 의견도 들어보셨어야죠.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명희 언니가 나타났어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명희 언니가 도윤이와 서진이를 노려봤습니다. 어른 앞에서 목청 높이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할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서진이가 명희 언니한테까지 대들었어요. 뭘 잘못했냐고? 엄마 돈 훔쳐가고, 엄마 건물에서 몰래 장사하고, 엄마 수술날 여행 가고. 이런 게 잘못이 아니야? 서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명희 언니가 화를 내니까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 돈을 훔쳐갔다고? 수술날 여행을 갔다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가 위축되는 게 보였어요. 집행관이 자물쇠 교체를 끝냈습니다. 작업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열쇠로만 열 수 있어요. 새 열쇠를 제게 건네주더군요.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습니다.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미 늦었다. 엄마도 언젠가는 늙어서 저희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언제야? 엄마, 그게 아니라. 내 목숨이 위험했을 때는 크루즈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 도움 운운해. 도윤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서진이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트렁크 몇 개와 박스들이 전부였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가 해.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이미 끝났어. 택시가 와서 짐을 실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진이가 택시에 탔어요. 창문을 내리고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너희가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택시가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어요. 새로운 열쇠를 손에 쥐고 1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 공간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끝내 이렇게 됐구나 하는 허탈함이 들었어요. 도윤이와 서진이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층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공허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적막했어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할인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1층에 세입자 구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제가 아는 청년 부부가 있는데 작은 카페를 하고 싶어 해요. 소개해드릴까요? 어떤 사람들인데?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신혼부부인데 둘 다 성실해요. 며칠 후 그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26살 남자와 24살 여자였어요. 신혼부부답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월세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시세대로 내드릴게요. 혹시 보증금이 부족하면 분할로라도 내드릴게요. 정직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이 좋았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매달 월세가 통장에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적은 금액이었지만 뭔가 뿌듯했습니다. 새 세입자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더군요. 할머니,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가끔 위로 올라와서 커피를 갖다 주곤 했어요. 며느리가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시장 창업 교실 개설했는데 강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평생 장사하셨으니까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했거든요. 복지관에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장사 경험담을 얘기해줬습니다. 손님은 한 번 오면 단골이 되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정성이 들어가야죠. 할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런 게 통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정성은 느껴지는 거거든. 젊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뭔가 써보고 싶었어요. 내 목숨값은 1,000만 원. 이제 그 빚은 내가 갚았다. 펜을 들고 쓰면서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술 받던 날, 혼자 병실에 있었던 밤, 내용 증명을 보내던 순간.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잘한 일이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 식당에서 줄을 서고 있는 도윤이를 본 거예요.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도윤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복지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온 거라고 하더군요. 서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밥을 얻어먹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도윤이도 저를 봤을 텐데 모른 척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가혹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윤이도 이제 현실을 배워야 할 때였어요. 저녁에 장부를 펼쳐놓고 마지막 기록을 적었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라. 그게 첫 계약이다.
도윤이가 복지관에서 식판을 들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야윈 얼굴로 줄을 서 있던 모습 말이에요.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제야 진짜 삶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1층 카페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시작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읽어나갔죠. 도윤이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거예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윤이가 보낸 것 같았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엄마를 찾아뵐게요.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장부를 덮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도윤아. 1층에서 커피 향이 올라왔습니다. 새 세입자들이 만드는 향기였어요. 포근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관 강의도 계속하고 이웃들과도 더 가깝게 지내고 말이에요. 적금 통장을 보니까 이자가 또 붙어 있었어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 수술비로 쓴 1,000만 원. 그게 제 목숨값이었다면 나머지 돈은 제 인생값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천천히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 더 적었어요. 70세 오선희의 새로운 출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